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김성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이제부터 유튜브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 언어치료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앞으로 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언어 치료가 과연 무엇일까?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조금 더 행복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난 몇 년 동안 해왔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삶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머님들도 만나고 상담도 하면서 아이들을 대하고 수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또 그동안 굉장히 많이 쌓였고, 이제 이거를 세상 밖으로 보여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거 하기 이전에 일단은 이거는 주로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도 보시겠고 어머님들도 보시겠지만, 어머님들 위주로 일단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치료사 선생님들도 뭔가 수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의 영상을 한번 조금씩 찍어 보도록 할 거고, 나중에 되면은 상호작용하는 부모 코칭하는 것도 이제 같이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언어의 근본적인 원리,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놀이, 가족 참여. 그 다음에 언어 치료의 현주소. 언어 치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 이러한 관례나 이러한 관행으로 진행되는 이런 이유까지 한번 같이 조금 더 철학적으로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과 아동 발달 원리. 아이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직접 경험의 축소는 뭐냐면은, 얘가 지금 목차거든요. 네. 직접 경험의 축소. 지금 현재, AI나 어떤 그런 간접적인 매체의 다양성이 많아지면서 인간이 직접적으로 감각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축소가 되면서 오는 그런 한계, 부작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간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철학적인 의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어 치료가 언어에서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언어는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또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전략, 이 부분이 제일 이제 궁금해하시는 상호작용 전략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선생님들도 잘하고 계시고요, 어머님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그리고 임상 경험을 해 나아가면서 효과적으로 뭔가 아이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뭔가 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써놨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상호작용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이제 교육 부분도 이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이 관점으로 보지 못할까? 우리나라에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원인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이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단은 인간이 일단은 먼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라디오처럼.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언어 습득 원리.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게 가장 예전부터 가장 많이 관심을 끌어왔던 거 이 주제예요. 언어는 가르쳐야 되는가? 가르쳐야만 배우는가예요. 정확히 말해서 가르쳐야만 배우는가? 행동주의죠. 이게 행동주의가 뭐냐면 이제 행동주의라는 그 학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행동주의적 관점에서의 파생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행동주의의 관점과 그 한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하면 절충적으로 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언어는 가르쳐야만 배우는가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래서 20세기 이제 중반 정도에 20세기 중반에 행동주의 이제 언어학이 행동주의 이때는 행동주의 언어관이 굉장히 성행을 이룰 때예요. 행동주의 언어관의 따르면 이거에 따르면 아동은 언어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를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엄마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주세요라고 했으면 아이도 주세요라고 하고 사탕이라고 했으면 사탕이라고 하고 자전거 컴퓨터 이렇게 엄마가 무언가 말을 했을 때 언어적인 자극이라고 할게요. 언어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그대로 모방. 그 다음에 모방을 했을 때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죠. 어이구 잘했어. 주세요라고 했어. 엄마 말 따라했네. 너무 잘했네. 라고 강화의 결과로 설명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말을 들려주었을 때 그거를 아이가 잘 따라하고 강화하면 그 단어나 특정 문장을 습득을 하고 그 습득한 문장을나 단어를 토대로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걸 기억했다가 쓴다 라는 의미죠. 이 관점은 결국 뭐냐면 언어라는 것은 언어란 외부 자극 그죠? 외부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 자극 다른 말로 성인의 말이겠죠. 성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모방한 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응이 칭찬이나 어떤 보상으로 이루어지겠죠. 칭찬 및 보상으로 강화가 되면서 점차 습득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어가 점차 습득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행동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제 행동주의적 관점인 거예요. 왠지 뭔가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죠? 엄마가 뭔가, 그래서, 언어 자극을 많이 주면 줄수록, 엄마가 예를 들어서 말이 많거나, 뭔가 반응성이 높을수록, 아이가 조금 더 말이 빠르거나, 아니면 말을 좀 더 빨리 습득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들 수 있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많이 해주면, 아이는 그만큼 더 말을 잘할 거야.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까지는. 근데 이게 보니까 요즘 와서 최신 언어학 책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취합해 봤을 때 제가 논문을 진짜 정말 많이 읽었어요. 네, 거의 한 수백 편을 읽은 것 같은데 언어 발달의 최신 언어학을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런 이론들을 먼저 이전에 이러한 이론들이 성행했다라는 걸 먼저 설명해 드린 거고 그래서 근데 이러한 행동주의 언어관이
봉착하게 됩니다. 한계. 어떤 부분이 바로 한계냐? 뭔가 그럴듯하지만 뭐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냥 친숙한 사람 말 잘 듣고 모방한 다음에 잘했어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그 애가 조금씩 단어나 문장을 습득해서 결국 그게 쓰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카드나 아니면 다른 학습지를 열심히 하면 언어가 쑥쑥 자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 얘랑 이제 행동주의 관점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러나,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언어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아이가 따라하고, 사회적인 뭔가 강화가 들어가. 그럼 그게 그 잘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음번에도 다시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맞는 말인데 요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언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첫 번째. 뭐냐면 아이들이 잘 보시면 어머님들 잘 보세요. 어머니 아버님 잘 보시면은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말을 모방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도 안 해? 이런 말도 안 해, 애가? 아빠 언제 뭐 들려준 적 있어? 아니 난 들려준 적 없는데? 근데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해.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말, 듣지 못한 말도 한다. 즉 뭐냐면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을 전부 모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한 말도 하는 것 뿐더러 제가 방금 말했듯이 모방을 모두 하지는 않죠. 그냥 모든 말을 모방하면 그거 앵무새도 모방 못해요, 그거는. 네, 모든 말을 모방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마디를 했으면 그 중에서 10마디 정도는 모방할 수 있겠지만 매번 뭐 엄마가 하는 말이든지 아빠가 하는 말이든지 그거를 다 따라하지는 않죠. 그죠? 모두 다 따라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따라하지는 않는다. 그렇잖아. 모두 성인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따라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 뭐냐면 상호작용의 목적과 무관한 발화는 그대로 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상호작용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발화는 어때요? 내가 요구를 한다거나 내가 불편해서 무언가 배고프다, 화난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무언가 목적성이 짙은 표현 말고는 모방을 하진 않죠. 그쵸? 네. 그건 모방 안 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바로 이 한계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양육자, 즉 부모는 완전한 언어를 사용할까요? 완전한 언어를 사용할까? 그렇지 않죠. 저희가 무슨 아나운서도 아니고 물론 한국어의 맞춤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말로 하지 외국어로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모국어니까 뭔가 사투리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심하다거나 이중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 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민규야 아니면 철수야 집 갈래? 라든지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지금? 조사가 빠졌죠? 집에 갈래라든지. 조사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장을 함축시켜서 얘기한다거나. 단어를 얘기할 때도 어때요? 아이들한테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지. 아이 입장에서 이 아이는 지금 발달 수준이 이 정도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해주라고 우리가 계산하면서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문법적으로 딱딱딱 들어맞는 표현으로 모델링을 부모가 들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들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행동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완벽한 문장을 들려줘야 완벽한 문장을 습득한다는 얘기거든요. 완벽한 단어를 들려줘야 완벽한 단어를 습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저희들도 지금 다 불완전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죠.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도 많고. 그죠? 네. 그게 바로 정확성, 문법적인 어떤 정확성 자체를 일관되게 강화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로 발화의 의도와 의미,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양육자는 반응 중심입니다. 아이들한테.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반응 중심일 확률이 반응 중심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네, 연령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이것 1번이랑 했던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아이들은 기존에 들었던 단어를 복제하는 것에 머물지 않죠? 기존에 들었던 단어를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는 건데 그 단어들을 혹은 조사나 문법 형태소라고 할게요. 형태소를 활용해서 재조합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었던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말하기도 하고요. 들었던 단어들과 문법 형태소를 합쳐서 문장을 만들기도 해요.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경험한 것을 재조합 변형해서 새로운 문장을 산출해. 그리고 내가 들은 것 이상의 문장이나 단어를 산출하려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듣도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모든 거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재조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로서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떤 말을 앞으로 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 재조합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번째 한계.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강화 중심입니다. 강화. 즉, 모방한 다음에 강화가 되면은 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행동주의적 관점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언어와 연관된 행동주의 관점의 그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편의상 강화 중심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강화 중심 접근은
특정 상황, 그죠? 특정 상황에서, 이거는 좋아. 특정 상황에서, 이거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 광화. 우리가 아이가 뭔가 잘했을 땐 칭찬해주고 못했을 때는 훈육하고, 이게 다 행동주의적 관점, 행동주의적인 그 이론 때문에 다 우리가 훈육도 하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보세요. 언어에 조금 더 국한해서 보자고요. 광화 중심 접근은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가 언어를 끌어올릴 수 있어. 언어를 표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아이가 따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치료실에서는 잘하는데 왜 밖에서는 왜 일반화가 왜 안 될까? 특정 상황에서는 언어를 표현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상황이 조금 바뀌면 장면이라고 할게요. 장면이 조금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하면 시간도 넣을게요. 공간도 넣을게요.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여기서 했던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다양한 상황에서의 일반화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한계들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언어행동주의 관점이 오랫동안 조금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라는 것은 촘스키, 그 다음에 빨간 책, 우리 이제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전공책으로 보고 계시는 빨간 책에 김영태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건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이론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결국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요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결국 행동주의 언어관이라고 할게요. 행동주의 언어관은 언어 그 학습의 한 요소, 뭐 예를 들어서 반복을 드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결과, 우리가 언어를 가르칠 때 어떤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가 새로운 단어라거나 새로운 문장을 했을 때 당연히 칭찬과 보상을 줘야겠죠. 그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우리 스스로 은연중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강화, 결과에 대한 경험이죠. 결과에 대한 경험, 강화에 대한 경험. 그 다음 환경의 영향, 이런 것들. 이거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행동주의 관점에서 반복이라든지 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피드백, 타인의 피드백.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 이런 것들은 잘 설명해 주고 있긴 하지만 언어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그다음에 상황 안에서 타인과 의도를 조율하는 것. 타인과 의도를 조율하거나 뭐 예를 들어 타인과 의도를 조율한다. 다른 사람과 의도, 이거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언어라는 것은 타인과 의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굉장히 불완전해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그래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상황 속 타인과 뭔가 계속 비언어적인 의도를 계속 조율하는 것. 눈치를 보는 거라고 제가 예를 들게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단어나 문장이나 그런 것들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언어를 다시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언어를 사용하려고 참여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설명하기 어렵다? 설명하기 어렵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런 말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설명하기에는 범위가 어때요? 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언어학의 관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한계, 이러한 것들.
이러한 행동주의 언어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 타인과 의도를 조율한다거나 언어의 의미를 다시 구성한다거나 내가 습득했던 언어를 다시 재조합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참여해서 언어를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이론만으로는 범위가 좁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에 와서의 가장 그 합의에 이루는 그 그림이 있어요. 합의에 가장 가까운 그림이 바로 이제 다양한 요소, 즉 다원적 언어 습득 이론인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